같은 빚인데 누구에게는 열세가 되고 누구에게는 족세가 됩니다. 가계부채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눈에 띄는 숫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순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134배로 벌어졌습니다. 1년 전에는 118배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격차가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빚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담이어야 할 텐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산을 갉아먹는 짐이 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 발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대출과 저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누가 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왜 갑자기 더 벌어졌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 하위 20% 가구의 금융부채는 2,616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가구의 저축액은 1,001만 원에 그쳤습니다. 금융부채가 저축액의 261.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저축액을 모두 끌어모아도 빚의 38.2%밖에 갚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율은 1년 전보다 12.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저축 대비 부담이 더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상위 20% 가구는 사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평균 금융부채는 1억 2,573만 원이었지만 저축액은 2억 8,031만 원이었습니다. 금융부채가 저축액의 44.9%에 그친 수준입니다. 빚을 모두 갚고도 1억 5,458만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저축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을 비교하면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5.8배나 무거웠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 체감은 전혀 다른 세계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빚이 많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빚이 적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빚을 감당할 자산과 저축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입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부채와 자산의 비율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습니다. 16.9%에서 16.82%로 내려갔습니다. 평균만 보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위 20%만 따로 떼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부채와 자산의 비율이 68.9%에서 70.9%로 오히려 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평균은 개선됐는데 취약한 가구의 부담은 더 커진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전체 통계만 보면 좋아 보이는 숫자가 특정 계층에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과 적금, 보험, 주식, 펀드, 채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됩니다. 하위 20%의 평균 담보대출은 1,107만 원에서 1,305만 원으로 17.9% 늘었습니다. 임대보증금까지 합친 전체 부채는 3.7% 늘었지만 자산은 0.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자산은 거의 제자리였던 셈입니다. 그 결과 평균 순자산은 1,199만 원에서 1,132만 원으로 5.6% 줄었습니다. 빚을 내서 무언가를 샀는데 오히려 손에 남는 자산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위 20%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7.2% 늘었고 전체 부채는 8.6% 증가했습니다. 빚을 더 많이 늘린 것은 오히려 이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산은 7.6% 늘었습니다. 보유 자산의 절대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자산 증가액이 1억 2,299만 원에 달했고 이는 부채 증가액의 6.9배나 됐습니다. 빚을 늘렸는데도 순자산은 14억 1,564만 원에서 15억 2,085만 원으로 7.4% 불어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한쪽은 빚 때문에 자산이 줄고 다른 한쪽은 빚을 늘리고도 자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채는 자산이 많은 가구에는 지렛대가 됐고 자산이 적은 가구에는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만든 원인은 대출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채 격차의 원인을 대출 액수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빚을 유지하는 비용, 즉 금리에 있었습니다. 5대 은행의 신용점수별 가계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신용점수 951점 이상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4.39%였습니다. 1년 전 연 3.99%에서 0.4%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반면 신용점수 651점에서 700점 사이 차주의 금리는 연 5.06%에서 연 6.08%로 뛰었습니다. 무려 1.02%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두 신용점수대의 금리 차이는 1.07%포인트에서 1.6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가 더 높은 금리를 낼 뿐 아니라 금리가 오를 때 그 상승폭까지 더 크게 떠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같은 금리 인상기를 지나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로 끝나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지방 소도시에 사는 40대 자영업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을 담보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매달 나가는 이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자를 갚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산 가격이 오를 때 그 흐름에 올라탈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부채 부담이 자산 형성을 막고 부족한 자산이 다시 대출 조건을 악화시키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전문가는 취약계층의 차입은 생계와 주거를 위한 실수요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습니다. 가계대출을 총량으로 일률 규제하면 오히려 자금이 꼭 필요한 차주부터 대출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개별 가구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빚을 지는 조건 자체가 계층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더 큰 흐름입니다. 같은 금리 인상이라는 파도를 맞아도 어떤 배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배는 뒤집힐 위험에 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채 격차를 벌리는 진짜 요인은 빌린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였습니다. 이번 통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 집의 대출은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자산을 갉아먹는 짐에 가까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출의 액수보다 대출을 감당할 저축과 자산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금리 인상기라도 그 충격은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신용이 낮을수록 저축 여력이 적을수록 그 충격은 더 가파르게 다가옵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자산이 적은 가구는 점점 더 대출에서 밀려나거나 더 비싼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출을 무조건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대출이 어떤 조건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이자 부담이 저축 여력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서 교수의 지적처럼 꼭 필요한 차주를 보호하는 세밀한 대출 정책이 먼저일까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채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